안녕하세요. 저는 철없던 두 동서를 단박에 제 편으로 만든 40대 여성입니다. 사실 시댁 갈등 중에서도 형님, 동서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역시 갈등 아닌 갈등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옛말에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곤 알 수 없고 서로 오래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딱이 옛말과 같은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제 친정아빤 원래 씨름 선수 출신이셨습니다. 젊었을 땐 키가 187cm에 몸무게가 120kg이 넘을 정도로 우람한 체격이셨죠. 젊었을 때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선 페인트공이 되셨는데요. 정말 제가 어렸을 적 아빠를 생각해보면 무섭고 엄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동생, 남동생한테도 늘 예절, 예의, 겸손을 강조하며 키우셨어요. 제가 아빠를 떠올리면 항상 생각나는 냄새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페인트 냄새랍니다. 아빠가 딱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아빠의 페인트 냄새가 확 퍼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좀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어린 마음에 아빠한테 냄새 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얼른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온통 다 페인트 냄새야. 얼른 씻고 갈아입으세요. 그러냐? 아빠한테서 페인트 냄새가 그렇게 나? 네, 엄청 지독해요. 얘 연수가, 이 아빠가 이 지독한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니? 니들 먹여 살리려고 이 독한 냄새 참으면서 일하는 거야. 빨리 아빠 고생했다고 팔 좀 주물러 드려. 얼른. 그런 저에게 엄만 항상 따끔하게 혼내시곤 했습니다. 아빠 늘 허허 웃으며 절 안아주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해요. 늘 엄하고 무서웠지만 다정할 땐 한없이 다정했던 게 저희 아빠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제가 처음 중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첫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그날따라 아빠가 늦게 출근하시더라고요. 절 보시고선 정말 환하게 웃으며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와, 우리 연숙이 모델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리지? 너무 예쁘다. 우리 첫째 딸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우리 딸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 정말요? 아빠, 저 교복 잘 어울려요? 그럼 아마 우리 딸이 학교에서 제일 예쁠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학교 잘 다녀와. 그렇게 늘 아빤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곤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잡으니 저희 가족들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은 늘 풍족하고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기 합선 화재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아빤 불이 나자마자 엄마와 두 동생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집 가장 안쪽에 자고 있었던 절 마지막으로 구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지켜줬던 아빤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부재는 가족 모두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전 아빠의 마지막을 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어요. 하루는 제가 꿈속에서 아빠를 만난 적도 있었죠. 아빠, 아빠, 아빠 가지 마.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가지 마. 연수가, 정신 차려 연수가. 일어나. 엄마, 아빠가, 아빠가 날 보면서 웃으면서 갔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연수가, 아빠가 너 힘들어하니까 찾아왔나 보다. 너 슬퍼하지 말라고 오셨나 봐.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연수가.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가 절 구하러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아계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죄책감도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화재 이후로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건 이후론 점점 같이 만나는 게 불편해지더군요. 한 번은 같이 놀러 가자고 저한테 친구들이 얘기를 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얘 연수가 우리 오늘 우리 좋아하는 야구팀 야구하잖아. 야구팀 응원 가자. 너 저번에도 집에 가야 된다고 같이 안 갔잖아. 오늘은 꼭 같이 가자. 어? 안 돼. 나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집에 가봐야 돼. 미안. 야, 박연수. 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이 다 같이 놀자고 하는데 한 번은 같이 놀 수 있잖아. 됐어. 너 이번에도 안 가면 다음엔 안 부를 거야? 그렇게 친구들도 피하며 전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정말 잘 지냈는데 그 사건 이후론 그런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아빠 대신에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흰 정말 집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엄만 식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와 동생들 옷을 사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뭐 사왔게? 짜잔! 니들 옷 사왔어. 엄마 오늘 월급 날인 거 알지? 자, 우리 연숙인 잠바 하나랑 바지, 또 우리 연진인 치마랑 티, 우리 연석인 티랑 신발. 얼른 입어봐. 와, 엄마 최고. 엄마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샀어? 내가 그때 사고 싶다고 했던 치마잖아. 우와, 엄마, 이거 신발 비싼 건데 고마워. 진짜 잘 신을게. 그래, 그래. 니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엄마가 더 기쁘네. 예쁘게 신고 다음에 엄마가 돈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사줄게.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입은 옷은 여기저기 낡아서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늘 저희 옷은 철마다 항상 사주셨는데 엄마 옷은 한 번도 새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에게 슬쩍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옷 안 샀어? 엄마 옷도 좀 사지. 여기 봐봐. 엄마 뒤에 다 터졌는데. 어머, 아유, 어떻게 여기가 터졌대? 괜찮아, 연수가. 이따가 꼬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니들이야 이제 계속 크지만 엄만 다 커서 새 옷 안 사도 돼. 그런 게 어딨어. 엄마도 새 옷 사 입어야지. 그냥 이거 엄마 입어. 나 안 입을래. 우리 큰딸. 에휴, 역시 우리 큰딸밖에 없네. 근데 이 엄마 괜찮아. 엄마 식당에서 앞치마만 두르고 있잖아. 옷 잘 입어서 뭐 할 거야. 나중에 연숙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옷 사줘. 엄만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지만 전 엄마의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를 대신해서 가장의 무게까지 짊어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날 이후로 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로요. 학교가 끝나면 전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도 살뜰하게 챙겼어요. 엄마가 일을 하고 난 뒤에 집안 걱정 없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연수가 너 이 정도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갈 것 같은데 너 정말 마음 안 바꿀 거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너 갈 수 있는데 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선생님, 저 더 이상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 형편도 그렇고 제가 대학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니?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혼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직 제 동생들도 너무 어리고요. 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할 거예요. 그날 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끝까지 절 설득하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사실 제가 대학을 포기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제 손을 꼭 잡고서 부탁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연수가 엄마가 너 어떻게 해서든 대학 보내줄게. 그러니까 제발 대학 좀 가면 안 되겠니? 왜 네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래? 엄마 하나면 되니까 너까지 그러지 마. 엄마 정말 마음 찢어져. 엄마, 나 괜찮아. 대학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나 엄마한테 대학 보내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 가족이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 아파하지 마. 왜 네가 그렇게 해야 하니? 엄마가 엄마가 부족해서 정말 미안하다. 절대 엄마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엄마한테 힘이 되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자책하지 마. 그날 엄만 정말 펑펑 울며 절 말리셨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전 20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공장 생산직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두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정말 두 동생들도 너무나도 착했던 게 그 흔한 사춘기 일탈 없이 올바르게 자랐어요. 엄마와 제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았기에 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두가 진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며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욱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둘째 여동생이 의대에 진학하던 날 여동생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와 엄마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언니, 나 합격했어. 나 의대 합격했다고. 정말? 진짜야? 내 동생 축하한다, 축하해. 고생 많았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언니 너 꼭 합격할 줄 알았어. 언니 정말 고마워. 엄마도 너무너무 고마워. 언니랑 엄마 덕분에 나 이렇게 합격한 거야. 나중에 나 의사 되면 진짜 효도할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받은 거 다 갚을게. 고마워. 그리고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언니도 공부했으면 진짜 나처럼 의대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무슨 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 네가 이룬 거야. 정말로 축하한다. 그날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열심히 동생 뒷바라지를 했던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둘째 여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셋째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해 일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힘들고 고단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엄마도 많이 편안해지셨고 그러면서 전 제 삶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28살이 되었을 때 직장 동료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처음 보자마자 제 마음은 정말 요동치듯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서 오래전 아빠의 페인트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남잔 직업이 건축 도장을 하는 기능사더라고요. 건축 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건물 외벽이나 내부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남자를 딱 만나는데 아빠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커졌어요. 그렇게 전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정말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왜 페인트 일을 시작한 거야? 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된 거야? 처음엔 아는 지인이 같이 해보자고 해서 자격증 준비하고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에 내가 페인트 칠하는데 하고 나선 전혀 다른 곳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마치 마술 부리는 것 같이 말이야. 그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일도 힘들지 않아? 힘들지. 당연히 위험할 때도 있고 말이야. 근데 그 성취감이 정말 컸어. 왜 여자들도 화장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예뻐지잖아.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페인트 칠을 하고 나면 건물이 너무 멋있어지거든. 난 그 모습이 정말 좋았어.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페인트 칠하면 다시 새 것처럼 변하니까. 뭐 물론 돈도 잘 벌지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밝고 명랑한 남자친구 보면서 참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이 행복하고 밝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가정사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걸 다 포용한 사람이었죠. 집안이 가난하다든가 아빠가 안 계시는 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절 감싸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그 남자와 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절 다 감싸줄 수 있다지만 솔직히 시댁은 어떨까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피는 못 속인다고 시댁 또한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걸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죠. 그 덕에 전 29살에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엔 시부모님과 남편, 두 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참 좋으신 분들이셨고 두 시동생도 착하고 마음씨가 좋았어요.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을 와 저 또한 행운이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서 1년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큰 교통사고를 겪게 된 것이었어요. 시모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오랜 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큰 문제 없이 깨어났지만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그때 제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 애를 들쳐업고 시모 간병이며 시부 밥이며 챙겨드리러 자주 갔었어요. 한 번은 시모가 너무 미안해하시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네가 고생하면서 집안을 다 챙겨야 되고 정말 미안하구나. 애도 어린데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참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 간병하러 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다 일하고 바쁜데 제가 이렇게 와서 어머님 간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건강 찾으세요. 아버님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네 덕분에 마음을 놓는다. 네 시아버지한테 들었어.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가서 밥 해놓고 반찬 해놓고 온다면서 빨래며 청소며 그것도 싹 다 네가 다 해놓고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럼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제알도 잘 받으시고 나중에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셨죠? 지금은 얼른 다리 낫는 데만 집중하시고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시모는 다행히 잘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시모 간병이며 시부를 챙겼던 이유는 바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부가 절 슬쩍 부르시더라고요. 애미야,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써라. 이번 겨울에 춥다고 하던데 가서 따뜻한 옷 하나 사라. 애 보랴, 시댁 챙기랴.
남편 챙기려 얼마나 바쁘냐. 고맙다. 내가 이거 네 생일 선물로 주는 거야. 네? 아유, 아버님,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바꿔라. 어른이 주는 건 받아야지. 이거 꼭 애미 네 거 사야 된다. 알았지?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너 필요한 거 사. 이렇게 시부는 저에게 깜짝 선물도 해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참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남편 사업이 번창하면서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었고, 제가 남편을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어요. 그 덕에 전 마음 편히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댁에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 또한 저희 집에 정말 잘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를 너무나도 잘 챙겼어요. 한 번은 제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친정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연수가, 이거 네 남편 외투야.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어때? 봐봐. 괜찮지? 저번에 보니까 김서방 잠바가 너무 낡았더라. 하나 사주지 그랬어. 내가 사라고 했는데 김서방도 자기 건 안 사고 지나갈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샀다. 그러니까 가서 꼭 입으라고 해. 에이, 엄만 딸은 하나도 안 챙기고 무슨 살만 이렇게 챙겨. 섭섭하다 섭섭해. 예, 너 김서방만큼 엄마한테 잘해봐라. 저번에 김서방 집에 왔던 거 너 모르지? 아휴, 와가지고는 장모 추울까봐 새로 전기장판 사왔더라. 거기다가 추울 땐 따뜻한 거 먹어야 된다고 곰탕까지 다 포장해가지고 오고. 아주 김서방만한 사람이 없어. 네가 가서 잘해줘. 뭐? 그 사람 언제 여기 왔었어? 나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요즘 장모를 이렇게 챙기는 사이가 어딨니? 저번엔 나한테 아버님 산소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 나도 깜빡 잊었는데 보니까 네 아버지 생일 이번에 다가오더라고. 이런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네가 잘해. 이렇게 저희 남편은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그런 남편을 알기에 더 잘해주려고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제 동생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특히나 동생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보다 든든하게 결혼 준비를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제, 이거 받아. 다른 게 아니고 처제 뭐 냉장고라도 하나 사라고 조금 담았어. 아, 대신 큰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형부,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저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언니 결혼할 땐 저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그때야 처제도 어렸으니 당연하지. 이건 장인어른이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 장인어른 살아계셨으면 처제 이렇게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거 정말 행복해 하셨을 거야.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이것보다 더 큰 거 알지?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남편이 챙겨준 축하 선물을 받고 여동생은 그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용돈 받는 돈에서 따로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도 제 남편을 친형처럼 따르고 의지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저보다 남편에게 먼저 상담을 할 정도였죠.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축하 선물도 두둑하게 해줬습니다. 두 동생이 결혼을 하고선 남편은 혼자 있는 친정엄마를 더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저희 집에 잘하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시댁에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30대 후반에 결혼하고 그 이듬해 막내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동서는 다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사실 전 그 점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동서들의 생각은 저와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 가족 모임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동서가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근데 아주버님 따라서 페인트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여자가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동서, 그러긴 한데 거의 힘든 건 남편이 다 하고 난 그저 도와주는 거지 뭐. 근데 그건 왜? 아니, 저희 회사에 학벌을 안 보고 청소하시는 분 구하거든요. 월급도 잘 나오고 페인트 일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요. 형님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대학 안 나오고 일 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요. 형님 생각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말해둘게요. 아, 동석, 괜찮아. 난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 기술도 배우고 말이야. 에이, 형님, 대학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 배워봤자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차라리 저희 회사로 오세요.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인데 형님한텐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동서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다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시동생이 먼저 나서서 화를 냈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를 왜 해? 형수님이 지금 하는 일 괜찮다고 하는데 꼭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 아니, 난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얘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형님은 고졸에 딱히 경력도 없으니까 그래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나마 경력도 되고 그렇잖아. 아주버님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 나은데 왜 그래? 당신 정말?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 단단히 혼낼게요.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동생은 정말 허둥지둥 대면서 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전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다니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동선 결혼하고 딸 둘을 낳았고 막내 동서는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은근히 무시할 때가 많았지만 애들을 낳고 나니 저를 점점 더 자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댁 모임 때 둘이서 육아 고민으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요즘 저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해야 한다는데 어딜 보내야 하는지 주변에 보니까 벌써부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치, 동서? 요즘은 애들 일찍 보내야 된다니까. 다들 얼마나 빨리 시작하는데. 아유, 지금도 늦었어. 우리 딸 봐.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니까 애가 아주 영어 유창하게 잘하잖아. 둘째도 바로 보내려고. 그나저나 형님, 형님은 조카 학원 안 보낸다면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우리 애 학원을 굳이 보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말이야. 집에서 알아서 공부도 하고 뭐 아직까진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하네. 어머, 형님, 아우,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애들이 어딨어요. 형님이 대학 안 가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게 얼마나 치열한 건데요.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빠싹 공부해야 하는데,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형님은 고졸이라서 뭘 모를 것 같았는데, 제가 미리 좀 얘기해 줄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큰형님. 그러다가 얘 망쳐요, 망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저도 큰형님 고졸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했는데, 아, 진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유, 우리 조카 걱정이네, 걱정이야. 어머, 동서들 모르는구나.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데 내가 아들을 참 잘 낳았어. 내가 몰라서 영어 유치원 안 보내도 우리 앤 영어 100점 맞더라고. 아, 아, 그래요? 형님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두 동서들이 은근히 무시할 때마다 그냥 저도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윗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크게 다툴 수는 없는 일이더라고요. 동서들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동서들이 은근 무시하고 잘난 체하는 일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모 생신 선물을 사려고 같이 모여서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어요. 형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저랑 막내랑 둘이서 보면 되는데요. 아니야. 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어. 다 같이 둘러보고 결정하면 되지. 그래도 내가 오래 어머님을 뵀으니까 취향도 잘 알 수 있고 말이야. 그럼 같이 둘러보자. 어머님 취향이야. 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죠. 솔직히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지 않나요? 사회생활 해보신 것도 아니고 대학 다니면서 주변에 명품 이런 거 접해보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봐도 돼요. 맞아요, 큰형님. 형님이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가서 둘러봐야 물건도 잘 고르는 법인데. 뭐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 같이 구경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생신 선물을 고르는데 두 동서들은 무조건 비싼 명품만 디자인도 안 보고 살 생각이더라고요. 도대체 누굴 위한 선물인지 시모의 취향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들, 근데 이건 너무 어머님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이렇게 큰 가방은 잘 안 들고 다니시잖아. 그래도 좀 실용적으로 자주 쓰실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 형님, 그래도 명품이 좋죠. 어머님도 이거 받으시면 엄청 좋아하실걸요? 명품이 왜 명품이겠어요? 어머님 나이 때 이런 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을걸요? 형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맞아요. 어머님도 이런 거 얼마나 갖고 싶으시겠어요? 어머님도 여잔데 형님은 어머님 마음을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럼 형님은 따로 하세요. 저흰 이걸로 할게요. 나중에 저희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전 두 동서와 따로 시모의 생일 선물을 사게 됐습니다. 그날 어찌나 제가 산 걸 보고서 두 동서가 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을 하는지 옆에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모 생신날이 되자 그 수많은 선물 중에서 제 선물을 제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두 동서의 얼굴이 얼마나 구겨졌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명품이 제일이라고 했었는데 전 시모가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옷을 사드렸거든요. 그걸 보고선 또 셈이 났는지 두 동선 그 후로 더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동서가 아이를 낳기 전 육아휴직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서가 회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혔어요. 아휴, 나 이번에 휴직하면 복지가 안 할까 봐. 승진하면 뭐해? 직원들이 따라주질 않는데. 어머, 왜요? 둘째 형님 승진해서 다음에 복직하면 금방 또 승진할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말도 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 전문대도 안 나오고 고졸이야, 고졸. 걔가 뭘 알겠어. 다른 회사에서 뭐 좀 일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졸이랑 같아? 그런 일 나보고 데리고 일하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머, 정말요? 안 그래도 저 알바생 구하려고 했는데 글쎄 저희도 고졸 알바 구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고졸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는 게 참 기가 찼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얘 둘째야, 넌 그걸 보고도 무슨 생각이 안 드니? 그 고졸사는 얼마나 일을 잘하면 그 좋은 회사에 바로 취직이 됐겠어? 이 회사는 그런 거 깐깐하게 본다고 저번에 그러지 않았어? 얼마나 일을 잘하길래 뭐 그런 생각은 안 드니?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셋째도 봐라. 그 직원 저번에 네 옷가게 알바했던 애 말하는 거지? 걔 옷을 너무 잘 팔아서 다른 데서 월급 더 준다고 했다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왔겠니? 동네방네 옷 잘 판다고 소문나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너 학벌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전 학벌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자 시모는 한껏 비웃으며 동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학벌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디 내가 한번 얘기해 보자. 니들은 명문대라고 나온 애들이 어쩜 이렇게 설거지 하나를 제대로 못하니? 이거 봐라, 이거 봐. 니들 음식하는 거 힘들다고 설거지하겠다고 하더니 여기 그대로 음식물 남아있는 거 안 보이니? 아, 그건 다시 씻을게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 봐라. 이렇게 그릇을 위로 쌓으면 얘네들 건조가 되겠어, 안 되겠어? 똑똑한 애들이 이건 모르네. 시모의 한 소리에 동서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제 앞에서 학벌로 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된통 역풍을 당한 꼴이었어요. 그때까진 저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지 못할 일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작년 설 명절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고3이라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절날 음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 입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형님, 조카는 이번에 대학 어디 갈 거래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아직 딱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번에 고3이잖아요. 어딜 목표로 한대요? 아, 저번에 물어보니까 의대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대요? 제가 잘 들은 거 맞죠? 그 의사 선생님 된다는 의대요? 그 의대 맞아. 근데 동서 왜 웃어? 아니, 아니, 걱정돼서 그러죠. 아무리 목표로 한다지만 너무 높은 목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젠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조카가 너무 꿈만 큰 것 같아서요. 왜? 우리 애도 의대 갈 수 있지. 뭐 의대 가려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형님도 씨가 다른데 꿈 깨요. 의대 뭐 아무나 가나요? 공부도 제일 잘하는 애가 가는 곳이 의대인데 형님이 옆에서 좀 알려야죠. 출생이 다르잖아요. 거기 가는 애들은 부모가 다 의대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식이 가는 거 모르세요? 작은 형님 이해해요. 우리 큰 형님 대학도 안 가서 현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죠. 전이 두 동서의 말을 듣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는지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게 누군지 보여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네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어머님, 저희가 뭐려? 뭐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형님은 지금껏 결혼하고 아주버님 일만 쫓아다녔지 제대로 일한 적도 없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뭐? 이것들이 정말 미쳤나? 지금 네 형님한테 뭔 짓거리야? 우리 손주가 뭐가 어때서? 우리 며느리가 뭐가 어때서? 이것들이 아주 싹수가 노래가지고선 형님한테 얼른 사과해. 어머님, 괜찮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크게 화를 내는 시모를 저는 옆에서 다독였어요. 두 동서는 왜 시모가 화를 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선 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 후 민소매로 갈아입고 나온 절 보고선 두 동서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른팔이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거든요. 사실 한 번도 시댁 식구들에겐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그 자국을 그날 전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모습을 보고 동서들이 깜짝 놀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아니 팔이 왜, 형님 팔이 대체 왜 이런 거예요? 동서, 나보고 현실을 모른다고 했지? 나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다고 했어? 내 이 몸을 보고도 그래? 동서들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평생이 흉터 가지고 평생 자책하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 이 몸 볼 때마다 인생에서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런 날 보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냥 이 몸으로 내 두 동생들 대학까지 보내면서 뒷바라지했어. 대학은 안 나왔어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한 몸 스스로 지켰다고. 동서들은 그런 적 있어? 좋은 부모 만나 잘난 집안에서 공부만 해서 대학 간 거 아니야? 그런 동서들이 현실을 더 모를까? 내가 더 모를까? 제 외침에 두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어요. 고졸이라고 무시한 것보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세월을 모두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죠. 사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던 그 화재 사고 날, 전 온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정말 흉이 크게 남아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민소매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화상을 입고 나면 가끔씩 자결감이나 가려움이 심하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참아가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며 일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들이 절 무시하는 게 너무나 원통했어요. 그래서 전 동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서들, 이런 화상 입어봤어?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해서 생계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본 적 있어? 아무것도 안 해본 동서들이 뭘 알아? 이 팔로 나 죽어라 이랬어. 힘들어도 죽어라 버텼다고. 그 세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우리 아빠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았어. 아빠 목까지 어떻게든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일했는데 동서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날 무시해? 처음엔 동서들은 우물쭈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히려 자기들 항변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식구들이 형님 편만 드니까. 동서들 아빠 없는 생활 해봤어? 그 현실은 알아? 그럼 내가 동서들 그런 적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나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동서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정도로 살지 않았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나랑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살았어. 보기도 싫었던 내 이 피부.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들과 엄마를 보면서 견뎠어. 형님, 죄송해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동서들, 진짜 남의 인생 함부로 말하지 마. 지금 좋아 보인다고 고생 한 번 안 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일만 한 적도 있었어. 화상 입은 곳이 하루 종일 가려워서 당장이라도 뜯어버리고 싶은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해? 내가 지금까지 그냥 마냥 시간만 보냈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매번 형님이 긴 옷만 입고 오시고 일도 많이 안 하시고 거기다가 형님을 너무 시댁 식구들이 다 아끼고 그러니까. 전 이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지는 것만 보고선 사람을 판단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런 동서의 말에 시동생들도 기가 막혀 한마디씩 했어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형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 형수님이 여지껏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당신 알기나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니들 이건 정말 아니다. 큰애가 일찍 시집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제사고 명절이고 혼자서 다 챙기고 네 시어머니 아플 때 간병이고 내 식사 챙기는 것도 다 큰애가 했다. 니들은 지금 그거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고 어디 잘난 니들이 지금부터 한번 해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이렇게 아픈 과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고개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 동서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앞으로 식구로서 서로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른으로서 한 번 더 손을 내밀기로 다짐을 했어요. 전 그래서 두 동서들에게 다가가
꽉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들이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네요. 참, 울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동서들이 울어? 아유, 울지 마. 내가 형님으로서 한번 용서해 준다. 진짜요? 형님, 죄송해요. 저 진짜 몰랐어요. 화상 입으신 줄은 상상도 못 했고요. 그래서 매번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신 건데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요. 형님, 저 진짜 죄송해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젠 괜찮아. 그나저나 동서들 우리 명절인데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면 안 되잖아. 얼른 눈물 닦고 우리 행복하게 명절 보내자. 이제 정말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알았지? 네, 형님.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한 차례 난리통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형님, 근데 화상 입고 나서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 지금 여기 팔에 흉터 남은 것도 자꾸 신경 쓰이는데 아까 그래서 보고 많이 놀랐어요. 형님 저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꺼내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치. 뭐 나도 예전엔 그랬어. 매일 거울 볼 때마다 보이니까 우리 집에 거울이랑 거울은 다 치워놨거든. 나도 힘들었었는데 이 흉터보다 더 힘든 게 사는 거더라고. 먹고 살려니 이것쯤이야 별게 아닌 게 되더라. 형님, 죄송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전 형님이 고졸인데 왠지 모르게 가족들이 다 형님은 아끼는 것 같아서 너무 철이 없었죠? 또 울겠네, 또 울겠어. 이제 괜찮아.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뭐. 울지 말고 철들려면 한 살 더 먹어야 되니까 동서들 떡국 얼른 먹어. 그렇게 폭풍 같았던 그날의 사건은 눈물 콧물을 다 쏟고야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동서들이 밉고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일어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큰 며느리였기 때문에 이런 동서들을 다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동서들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는 F4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와 저 동서들 이렇게 넷이서 꽃보다 여자 넷 F4를 결성했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선물도 주고받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의대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축하를 해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동서들이랍니다. 형님, 저 들었어요. 조카 의대 합격했다면서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역시 형님이 우리 조카 얼마나 잘 키웠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큰형님, 전 진작에 알았어요. 조카가 잘 되는 건 다 우리 큰형님 닮아가지고 진득하니 뭐든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합격할 거였죠. 안 그래요, 형님? 동서들 고마워. 이렇게 축하해주니 나도 너무너무 기쁘네. 우리 어머님이랑 다 같이 F4 오랜만에 뭉쳐서 축하주나 한잔 할까? 아우, 좋죠. 형님, 제가 오늘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며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친정엄마도 요즘은 취미생활도 가지면서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늘 생활에 치이면서 사셨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각자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동서들은 윗사람에게 배워야 한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음식하는 방법이며 육아까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저 역시 하나하나 다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설에도 동서 갈등, 형님 갈등, 시댁 갈등, 처가 갈등으로 골머리 앓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이렇게 싸웠을 때 솔직히 완전 인연을 끊을 게 아니라면 먼저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주고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럼 저희 가족들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옛말이 있죠. 말의 힘은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내뱉는 한마디가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듯이 항상 신중하게 말을 내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모두 잘 풀릴 거다. 라고 다짐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